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인데요. 사람이 나이 들수록 잃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을 참는 능력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다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어서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말은 총알과 같습니다. 한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총알이 언젠가는 나 자신을 향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을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 인생에서 후회되는 말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4가지 질문에 너무 솔직하게 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4가지 질문이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품격 있게 피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말을 참는 것만 배우면 절반밖에 안 됩니다. 오늘은 말을 아끼면서도 오히려 더 존중받는 방법, 그 완성된 기술까지 모두 드리겠습니다. 45분에서 60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인간관계로 후회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요, 솔직함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남이 물으면 성실하게 답하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세대는 더욱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숨기면 거짓말쟁이, 다 말하면 정직한 사람이라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 그랬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오늘 내 편이었던 사람이 내일은 다른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위로해 주던 사람이 내일은 내 말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이게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한 심리학 연구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74명에게 가까운 지인에게 비밀을 털어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추적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 비밀 중 68%가 최소 1명에게 다 전해졌습니다. 비밀을 말한 사람의 62%는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충격적이지요. 우리가 말한 것의 절반 이상이 어딘가로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말이 전달될 때 그냥 전달되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내가 한 말은 상대의 기억 속에서, 상대의 해석 속에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말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또 달라집니다. 결국 내 원래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정보 왜곡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정보를 그대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방향으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한 말이 자랑으로 들릴 수 있고, 내가 걱정으로 한 말이 험담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을 관리하는 지혜를 갖자는 겁니다. 그 지혜의 핵심이 바로 오늘의 4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주 자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돈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금 얼마 받으세요? 퇴직금은 얼마였어요? 요즘 형편은 어때요? 집은 있어요? 저축은 좀 있으세요? 이 질문들 친근하게 들리지요. 안부처럼 들립니다. 관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을 때 좋은 일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불편한 일이 생긴 적은 제 경험으로는, 그리고 제가 만나본 수많은 분들의 경험으로는 돈 이야기를 솔직하게 한 후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보다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숫자는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숫자는 사람을 분류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200만 원 받는다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김영숙 씨, 박철호 씨가 아닙니다. 사람들 머릿속에서 여러분은 월 200만 원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중심으로 관계가 재편됩니다. 돈이 많다고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탁이 옵니다. 이번에 좀 더 내세요. 여유 있으시잖아요. 도와주실 수 있죠. 또는 시기가 옵니다. 나는 왜 저것만 못하지? 저 사람은 참 좋겠다. 돈이 적다고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동정이 옵니다. 아이고, 힘드시겠다. 그래서 그러셨구나. 또는 무시가 옵니다. 은근히 빠지게 됩니다. 중요한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든 기분 좋은 대접이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제 단위로 보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한번 생긴 경제 이미지는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유 있어도 나중에 큰 병으로 형편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저 집은 돈 좀 있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좋아져도 한번 굳어진 가난한 이미지는 잘 안 바뀝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첫 번째로 들어온 정보에 강하게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초두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숫자를 주지 마십시오. 상대가 연금 얼마 받아요?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대답은 이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요. 그리고 미소, 그게 전부입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과장도 아닙니다. 그냥 불필요한 문을 닫는 말입니다. 친절하고 정직하고 그러나 더 이상 열리지 않는 말입니다. 상대가 대충 얼마예요? 라고 더 파고들면 어떻게 합니까? 같은 말을 조용히 반복하십시오. 네, 지장은 없습니다. 이게 반복입니다. 반복은 무례가 아닙니다. 반복은 경계입니다. 그리고 경계가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함부로 못합니다. 오히려 존중합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집의 대문과 같습니다. 손님이 오면 문을 열고 거실까지는 안내합니다. 그런데 침실은요, 침실에는 아무나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다. 경제 상황은 침실입니다. 거실까지만 안내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경제 정보는 딱 세 그룹에게만 공유하면 됩니다. 함께 살림을 꾸려가는 배우자, 직접 재정을 관리해야 하는 가족, 그리고 법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뿐입니다. 모임에서 지인에게 분위기에 취해서 숫자를 흘리지 마십시오. 그 숫자는 언젠가 여러분의 목에 걸린 이름표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차가운 게 아닙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경계를 갖는 것이고, 경계를 갖는 사람이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고,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관계에서 더 오래 힘을 유지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손주들에게도 돈 이야기는 신중하게 하라고. 숫자를 함부로 말하면 관계가 숫자로 오염된다고. 자, 첫 번째 정리입니다. 돈에 관한 질문이 오면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요. 그리고 미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절대 자세히 대답하지 말아야 할 질문입니다.
이번 질문은 겉으로는 가장 따뜻해 보입니다. 바로 자식과 가정사를 묻는 질문입니다. 요즘 아들은 뭐 해요? 딸은 잘 지내요? 며느리랑은 사이 어때요? 손주는 자주 와요? 사위는 잘 해줘요? 말투가 부드럽고 관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가정사는 한번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소문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집안은 더 이상 여러분의 집안이 아닙니다. 남들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자식 이야기를 할 때 두 방향으로 흐릅니다. 하나는 자랑, 하나는 하소연.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모두 결국 여러분과 자식에게 좋지 않습니다. 먼저 자랑부터 봅시다. 모임에서 기분이 좋아지면 우리도 모르게 말이 나옵니다. 아, 우리 큰아들은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딸이 좋은데 취직했지요. 사위가 사업이 잘 돼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듣는 사람은 겉으로는 박수치고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 속에는 비교심이 있습니다. 비교심이 깊어지면 축하가 아니라 박탈감이 됩니다. 나는 왜 저것만 못하지?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이 마음이 쌓이면 시기심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시기심은 조용히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여러분은 축하를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편함을 남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소연은 괜찮을까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우리 딸은 전화 한 통이 없어. 아들은 속을 썩여. 며느리가 영. 처음에는 상대가 위로해 줍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은 반복되는 하소연을 들으면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저 집안은 문제가 많구나. 저 사람은 늘 불만이구나. 결국 여러분은 위로받는 사람이 아니라 피곤한 사람이 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가 밖에서 흘린 이야기가 자식에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자식은 어떻게 느낄까요? 엄마가 왜 내 이야기를 밖에서 해? 그 순간 관계는 금이 가는 게 아니라 깨집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자랑거리도 아니고 하소연 재료도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가 지켜야 할 독립된 인격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짧게, 담백하게, 더 이상 열지 않기, 누가 요즘 아들은 뭐 해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다들 바쁘게 살지요.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이 말이 전부입니다. 자식의 직장, 연봉, 승진, 결혼 계획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며느리랑은 사이 어때요? 라고 물으면요. 덕분에 사이좋게 지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상대가 아니,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디 다녀요? 라고 파고들면 어떻게 합니까? 같은 문장을 차분히 반복하십시오. 다들 바쁘게 살아요. 반복이 쌓이면 상대는 알아차립니다. 아, 이 사람은 더 말하지 않겠구나. 그때 비로소 질문은 멈춥니다. 여러분이 강하게 막아서가 아니라 단단히 닫혀 있기 때문에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사를 지키는 것은 자식을 지키는 일이고 동시에 여러분의 품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어떤 집안은 모임만 가면 자식 이야기가 끝이 없습니다. 자랑과 하소연이 섞여서 줄줄 나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들어주지만 집에 돌아가면서 말합니다. 아, 또 그 얘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피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자식 이야기를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더 존중합니다. 저분은 말이 무겁다. 저분은 품격이 있다. 그 차이는 돈도 아니고 학력도 아닙니다. 입이 무거운가 가벼운가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마음 먹으십시오. 누가 가정사를 물어오면 짧게 대답하고 대화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 가정사 대신 날씨, 음식, 취미, 가벼운 일상으로 넘어가자. 그게 여러분의 노후를
편안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 정리입니다. 자식과 가정사를 물으면 다들 바쁘게 잘 살지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절대 깊게 대답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예민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깊은 속마음과 약점을 캐묻는 질문입니다. 요즘 마음은 어때요? 많이 외롭지요? 밤에 잠은 잘 자요? 가끔 허무한 생각 들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가 많이 힘들게 해요. 겉으로 보면 이런 질문은 따뜻합니다. 다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합니다. 그래, 나 좀 힘들어. 사실 요즘 약을 먹어. 나 요즘 너무 무너져.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으면 순간은 편해집니다. 아,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안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간의 편안함이 평생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약해질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합니다. 특히 새벽 2시 혼자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텅 빈 느낌이 들 때 그때 제일 친하다고 믿는 사람에게 다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이 그 순간에는 위로해 줍니다. 내 마음 이해해. 힘들었지요. 여러분은 안도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그런데 관계는 변합니다. 작은 오해 하나로도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생기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털어놓았던 진심이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 사람 원래 우울증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니까 조심해요. 남편이랑도 문제가 많대요. 이런 말이 한번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힘들어서 한 말은 남들에게는 이상한 사람의 증거처럼 둔갑합니다. 세상은 깊은 사정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한 줄로 정리하기 쉬운 소문만 좋아합니다. 여기에는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속내를 말하면 그 순간 관계에 권력의 기울기가 생깁니다. 정보를 가진 쪽이 힘을 가집니다. 내가 마음속 약점을 보여주면 상대는 공감을 해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내 약점을 쥐고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을 나쁘게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변하면 과거의 정보는 언젠가 나를 흔드는 손잡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에게도 속내를 말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핵심은 범위를 줄이는 것입니다. 깊은 속마음은 누구에게나 말할 내용이 아닙니다. 진짜 속내는 일기장에 써도 좋고 기도해도 좋고 정말 오랜 시간 검증된 극소수에게만 꺼내야 합니다. 특히 모임에서 분위기에 취해서 상대가 나도 힘들어라고 말한다고 해서 맞장구 치듯 내 밑바닥까지 꺼내면 그건 용기가 아니라 무방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요즘 마음 어때요? 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은 이겁니다. 덕분에 하루하루 감사하게 지내요. 외롭지 않아요라거나 다 좋아요가 아닙니다. 덕분에 감사하게 지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힘든 게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힘듦을 내가 다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한 줄을 내놓는 순간 상대는 여러분을 불안정한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또 이런 말도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나름 좋습니다. 요즘은 마음을 더 단정히 하려고 해요. 상대가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요라고 더 파고들면요. 다 지나가는 일이지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화제를 바꾸십시오. 말로 막지 못하면 방향으로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속마음을 들으면 친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친해지는 것은 속마음이 아니라 시간과 신뢰의 축적입니다. 하루 이틀 친해졌다고 깊은 마음을 털어놓으면 친밀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관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진짜 친밀감은
깊은 고백이 아니라 지속된 존중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울함, 허무함, 외로움 누구나 겪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아무에게나 공개해 버리는 것입니다. 공개는 때로 치유가 아니라 노출이 됩니다. 노출된 약점은 언젠가 관계가 틀어졌을 때 가장 쉽게 공격받는 지점이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보호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보호가 진짜 자존심입니다. 세 번째 정리입니다. 깊은 속마음을 물으면 덕분에 하루하루 감사하게 지내요. 그리고 화제를 바꾸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말아야 할 질문입니다. 바로 과거의 실수와 흑역사를 캐묻는 질문입니다. 젊을 때 후회되는 일 없어요. 옛날에 크게 말아먹은 적 있지요. 그때 왜 그랬어요? 솔직히 한 번쯤 실수는 다 하잖아요. 이런 질문들이 아주 가볍게 던져집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먼저 나도 왕년에 하며 웃으면서 꺼낼 때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으니까, 겸손해 보이고 싶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교훈으로 말하는 순간 상대는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 상대는 여러분을 평가할 재료를 얻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실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달라졌어라고 말하면 상대가 그래, 사람이 다 그렇지 하며 이해해 줄 거라고요.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사람은 남의 과거를 들으면 그 과거를 그 사람의 본질로 기억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뇌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더 오래, 더 강하게 붙잡기 때문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부정편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10가지 성실함이 있어도 여러분 입으로 말한 치명적 실수 한 가지가 그 10가지를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임에서 누가 웃으며 묻습니다. 형님, 젊을 때 보증 잘못 써서 힘들었던 적 있지요? 여러분이 아유, 그때 보증을 잘못 써서 집안이 한번 휘청했지 하고 웃어 넘겼다고 합시다. 그 자리는 웃고 끝납니다. 그런데 사람들 머릿속에 남는 건 무엇입니까? 아, 저분은 보증 섰다가 망한 사람 한 줄입니다. 그 다음날 여러분이 아무리 반듯한 말을 해도, 아무리 성실한 조언을 해도 상대는 은근히 생각합니다. 저분도 판단이 틀린 적 있잖아. 여러분이 준 조언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이게 과거 고백의 함정입니다. 솔직함이 아니라 자기 권위를 깎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변화를 끝까지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변화를 확인하기는 귀찮고 과거 한 장면으로 결론 내리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실수는 내가 이미 극복했다 해도 남들의 기억 속에서는 오래 남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실수가 없었다고 거짓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말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현재의 태도로 증명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말로 변명을 들으면 오히려 의심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단단함을 보면 말이 없어도 납득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른은 과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누가 과거를 캐묻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로 옮겨 붙이는 기술을 쓰십시오. 누가 묻습니다. 선생님, 예전에 크게 후회한 일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다 지난 일이지요. 후회할 시간에 오늘을 더 잘 살려고 합니다. 이 한 문장은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에게 더 이상 열리지 않는 문임을 알려줍니다. 상대가 그래도 어떤 일이었는데요? 라고 또 물으면요. 그 일 덕분에
배운 게 있어서요. 지금은 같은 실수는 안 합니다. 무슨 일이었는지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멈추지 않고 계속 파고든다면 더 짧게 끊으십시오. 그건 말 안 하는 게 제 성격입니다. 그냥 좋은 쪽으로 생각하며 삽니다. 그리고 미소로 마무리하십시오. 여러분, 과거를 겸손으로 포장해서 말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젊을 때는 철이 없었지. 나도 한때는 막 살았지. 이 말이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가벼운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른의 겸손은 과거의 흉을 떠벌리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른의 겸손은 말을 줄이고 태도를 단정히 하는 데서 나옵니다. 네 번째 정리입니다. 과거 실수를 물으면 다 지난 일이지요. 오늘을 더 잘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로 옮기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절대 대답하면 손해보는 네 가지 질문을 모두 다뤘습니다. 돈, 가정사, 깊은 속마음, 과거의 실수,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대답하는 순간 나를 평가할 재료가 되고 소문이 되기 쉬운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나는 모든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다. 대답하지 않는 것은 무례가 아니라 경계다. 경계가 있는 사람이 존중받는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방향이 바뀝니다. 입을 닫아야 할 때를 배웠다면 이제는 입을 열어야 할 때를 배울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사생활을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더 품격 있어 보이게 만드는 대화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잘 쓰는 사람이 존중받습니다. 그 첫 번째가 칭찬과 감사로 분위기를 바꾸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임에 가보면 공기가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평이 시작되면 그 불평이 옆 사람에게 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옵니다. 물가, 건강, 자식, 시댁, 이웃 이야기의 끝이 늘 비슷합니다. 그렇게 한 바퀴 돌면 테이블 위에는 음식보다도 피로가 쌓입니다. 그때 누군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절대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말해서 분위기를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비춰주는 말로 분위기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다들 하소연을 늘어놓고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어떠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소연으로 들어갑니다. 나도 별일 있지. 요즘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시작하면 분위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품격 있는 사람은 다르게 답합니다. 별일이 왜 없어요?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밥 먹는 게 제일 큰 별일이죠. 그런데 오늘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아까부터 느꼈는데 목소리가 참 밝으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 핵심이 있습니다. 상대가 물어본 건 내 근황인데 품격 있는 사람은 내 사생활을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자리에 좋은 점을 말하고 상대의 장점을 하나 건져 올립니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뀝니다. 사람의 얼굴이 풀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칭찬하면 사람들은 칭찬받는 사람만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 자체를 더 좋게 봅니다. 저 사람 참 따뜻하네. 저 사람 참 여유롭네. 반대로 남을 흉보면 듣는 사람은 흉보는 대상만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흉보는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입이 거칠구나 라고 느낍니다. 즉 여러분의 말은 남을 평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품격을 올리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 이야기 대신 상대의 장점과
이 자리에 감사함을 말하라. 돈 이야기를 피해야 할 때도, 가정사를 피해야 할 때도, 속마음을 숨겨야 할 때도 이 방법은 강력합니다. 요즘 형편 어때요?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이 숫자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감사하게 살지요. 그런데 오늘 자리 덕분에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질문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여러분은 대답을 회피한 게 아닙니다. 대화를 품격 있게 이끈 것입니다. 회피는 도망이지만 전화는 주도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주도합니다. 자, 칭찬을 어떻게 해야 진짜 품격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칭찬을 잘 못합니다. 예뻐요, 좋네요. 같은 말은 가볍게 들리기도 합니다. 품격 있는 칭찬에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구체적으로 칭찬하십시오. 오늘 참 좋아 보이세요 보다 오늘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이시네요가 더 깊습니다. 멋지세요 보다 말씀하실 때 상대를 배려하시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 가 더 오래 남습니다. 둘째, 비교하지 말고 칭찬하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칭찬은 듣는 사람 마음에 경쟁을 심습니다. 당신에게서 좋은 점을 발견했다는 칭찬은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셋째, 그 사람의 인격과 태도를 칭찬하십시오. 외모나 소유물도 좋지만 더 오래 남는 건 태도에 대한 칭찬입니다. 말을 참 곱게 하시네요. 늘 약속을 지키시니 믿음이 갑니다. 이런 칭찬은 상대를 단단하게 만들고 동시에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돈이 들지 않지만 관계를 풍요롭게 합니다. 오늘 자리 마련해줘서 고맙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다. 이 한마디가 쌓이면 여러분은 모임에서 늘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가볍게 만드는 자리보다 나를 좋게 만드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품격은 내가 얼마나 특별한가를 말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년의 품격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생깁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면 그 말은 결국 여러분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말은 결국 말한 사람에게 되돌아옵니다. 두 번째로 입을 열수록 품격이 올라가는 대화가 있습니다. 바로 세속의 질문을 취향과 내면의 이야기로 전환하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비슷해집니다. 돈, 건강, 자식, 이 3가지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이면 늘 연금은, 집값은, 어디 아프진 않아, 애들은 잘 돼. 여기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비교와 결핍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오래 이어지면 사람 마음이 점점 말라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건강, 자식 이야기는 대부분 부족함을 확인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결핍의 대화에서 빠져나와 충만의 언어로 대화를 이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기운이 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취향 이야기, 자연 이야기, 작은 기쁨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임에서 다들 물가 오른 이야기, 건강 걱정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품격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뒷산에 진달래가 정말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거기 가셨어요.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아, 맞아. 요즘 꽃 피는 철이지. 나도 한번 나가봐야겠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요. 한 구절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요. 인생의 절반은 잃어버리는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말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대화의 층이 높아집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좀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요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딱 1분만 하늘을 봐요. 그게 하루를 시작하는 저만의 의식인데요. 여러분은 아침에 특별히 하시는 게 있으세요? 이 질문에 사람들은 금방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커피 한 잔, 나는 라디오, 나는 작은 화분에 물주기, 그렇게 대화가 각자의 소중한 취향으로 이동합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취향 이야기는 비교가 없습니다. 내 커피가 네 커피보다 낫다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의 좋은 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취향 이야기는 사람을 분류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자연 이야기는 공통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봄꽃을 보면 누구나 비슷하게 느낍니다. 그 공통 감정이 사람을 연결해 줍니다. 돈이나 건강처럼 차이를 드러내는 주제가 아니라 같은 것을 함께 느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준비를 조금만 하면 됩니다. 모임에 가기 전에 한 가지를 생각해 두십시오. 오늘 대화에서 쓸 작은 이야기 하나, 요즘 읽은 책에서 인상 깊은 한 줄, 오늘 아침 본 하늘의 색깔, 지난주에 다녀온 곳에서 좋았던 것 한 가지, 이것을 준비해 가면 여러분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은 어디서든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취향과 내면을 말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이런 인상을 줍니다. 저분은 삶이 풍요롭다. 저분은 여유가 있다. 왜냐하면 취향은 곧 그 사람의 세계가 넓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눈이 넓어서 세상이 풍요롭다는 인상, 그게 노년의 진짜 품격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참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자신의 취향을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취향을 찾으실 차례입니다. 꼭 거창한 취향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여는 것, 산책 중에 새소리를 듣는 것, 오래된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 그 작은 것들이 여러분의 대화를 풍요롭게 만들고 여러분을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자, 두 번째 품격을 올리는 대화 정리입니다. 돈, 건강,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취향, 자연, 작은 기쁨으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상대에게도 그 질문을 던지십시오. 여러분은 어때요? 라고. 세 번째로 입을 열수록 존중받는 대화가 있습니다. 바로 경험을 지혜로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셨고, 가족을 키우셨고, 수많은 위기와 기쁨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그 경험들은 여러분만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경험을 자랑으로 말하면 무거워집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잘 해왔는지,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경험을 지혜로 말하면 가벼워집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똑같은 경험인데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상을 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랑 버전입니다. 우리 때는 지금처럼 편한 게 없었지. 다 손으로 하고 몸으로 버텼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고생을 모르지. 이 말을 들은 젊은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요? 아, 또 그 이야기, 지루해. 그리고 어른에 대한 인상이 나빠집니다. 지혜 버전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 배운 게 있는데요. 어려울수록 느리게 가는 게 결국 빨리 가더라고요.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더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경험은 어때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요? 아,
의미 있는 말이네. 나도 그런 적 있어. 그리고 대화가 이어집니다. 같은 경험인데 자랑이 아니라 지혜로 바꾸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혜를 말할 때는 반드시 상대에게 질문으로 넘기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말하면서도 상대가 주인공이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주인공인 대화를 좋아합니다. 그 대화 속에서 말을 잘 꺼내준 여러분에 대한 호감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정말 귀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지혜의 언어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젊은 세대에게도 어른 세대에게도 여러분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말이 많은 어른이 아니라 말이 묵직한 어른이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입을 열수록 관계가 깊어지는 대화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리고 상대의 말을 정확히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태도입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이 불릴 때 마음이 열립니다. 여기 오신 박 선생님,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마련됐는지 알고 계세요? 김 여사님이 제안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그 사람은 대화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하셨던 말씀 기억나는데요 라고 말할 때의 힘을 아십니까? 지난 모임에서 산책을 즐기신다고 하셨잖아요. 요즘도 계속 하시나요? 이 말 한마디의 상대는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나의 작은 말을 이분이 기억하고 있구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이것이 관계를 깊게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비싼 선물도 아니고 긴 연락도 아닙니다. 그냥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기억해 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억해 주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지난 이야기를 기억해 주고 거기에 작은 칭찬 한마디를 덧붙이십시오. 지난번에 정원 가꾸신다고 하셨는데 잘 되고 있어요. 언제 한번 사진이라도 보여주세요. 이 말 하나가 여러분을 그 사람에게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제대로 대답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첫째, 돈에 관한 질문.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요라고 하시고 미소 지으십시오. 둘째, 자식과 가정사에 관한 질문. 다들 바쁘게 잘 살지요라고 하시고 화제를 바꾸십시오. 셋째, 깊은 속마음과 약점에 관한 질문. 덕분에 하루하루 감사하게 지내요라고 하시고 현재로 오십시오. 넷째, 과거의 실수와 흑역사에 관한 질문. 다 지난 일이지요. 오늘을 더 잘 살려고 합니다. 라고 하시고 대화를 이끄십시오. 두 번째는 오히려 입을 열수록 품격이 올라가는 네 가지 대화였습니다. 첫째, 칭찬과 감사의 말. 상대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인격을 중심으로 칭찬하십시오. 둘째, 취향과 내면의 이야기. 자연, 책, 작은 기쁨으로 대화를 풍요롭게 하십시오. 셋째, 경험을 지혜로 바꾸는 이야기. 자랑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그리고 상대에게 질문으로 넘기십시오. 넷째,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해 주는 것. 작은 기억이 가장 깊은 관계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들을 기억해 두십시오. 당장 내일부터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이 들면 자연히 인생이 쉬워질 것 같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달라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사람 때문에 힘들고, 여전히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여전히 관계 때문에 밤에 잠 못 자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말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나이가 많다고 자동으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배움을 하셨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아끼고 경계를 치면 나중에 외롭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차갑다고 하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계와 차가움은 다릅니다. 차가운 사람은 상대를 무시합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눈도 잘 안 맞춥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경계가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대의 말을 따뜻하게 듣습니다.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생활은 지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따뜻한 태도, 단단한 경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가장 존중합니다. 따뜻하기만 하면 만만해집니다. 단단하기만 하면 차갑게 보입니다. 따뜻하면서 단단한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을 찾는 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말을 줄이면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솔직하게 다 말하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말을 줄이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더 신중한 사람, 더 품격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거리가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단점만 보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서로의 좋은 점이 보입니다. 그 거리를 만드는 것이 경계입니다. 꽃도 너무 가까이서 보면 예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가장 매력적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경계를 치는 것을 무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계를 치는 것이 여러분도 보호하고 상대도 보호하는 일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기대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 사람은 내 편이 되어 줄 거야. 이 사람은 내가 힘들 때 도와줄 거야. 그런데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상처가 됩니다. 배신감이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래. 여러분, 이 상처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기대에서 나옵니다. 기대가 없으면 배신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대를 완전히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핵심은 기대를 줄이는 겁니다. 특히 구체적인 보답에 대한 기대를 줄이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줬으니 저 사람도 나에게 잘해줘야 한다. 이 기대가 상처의 씨앗입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상대의 반응은 상대의 몫이다. 이 마음가짐이 되면 관계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내가 베풀고 기대했던 에너지를 다시 나를 위해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기대를 내려놓으면 상대도 더 자유롭게 여러분 곁에 올 수 있게 됩니다. 기대는 때로 상대를 부담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지난날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후회되는 일이 생각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 그때 그 말을 하지 말 걸, 그런 후회가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달라지는 것이 과거의 아쉬움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어쩌면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더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입니다. 이런 자식과 손주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부 관계에만 신경 씁니다. 저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모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잊어버립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야 외부 관계도 좋아집니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남들 눈치를 덜 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남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존중받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말에서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잘 살아왔다. 이 말이 뭔가 쑥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화자찬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정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에 대한 인정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버텨냈고 자식들을 키워냈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잘 살아온 겁니다. 나는 잘 살아왔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그 단단함이 외부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이 참았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했습니다. 그 세월이 헛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덕분에 지금의 가족이 있고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당당하게 존중받으며 사는 것, 그게 여러분이 누릴 자격이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자녀들도 손주들도 더 행복합니다. 건강하고 품격 있는 어른이 곁에 있다는 게 가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을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더욱 건강하고 당당한 노후를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웁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